네, 우리가 이 전 시간까지는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을 다뤘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일반적인 요건들 다 구비해야 될 것이고, 딜에 의한 요건, 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었을 때의 법률 행위는 또 어떨 때 이제 확정이 되느냐. 그래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이 성취될 때, 또 불성취가 됐을 때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또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그 요건들을 지금까지 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들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예전에도 한번 보았지만은 법률행위 요건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이요. 사실은 136페이지에는 그 표에 있는 내용을요.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게 한 요건을 쭉 다뤘고요. 자, 이 시간에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을 다룹니다.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다양한 이제 법률의 규정에 채권법, 물권법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 요건이 갖춰지면은 법률의 규정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물권법, 채권법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권법, 채권법 시간에 배우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고요.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 효과, 요걸로는 이제 소멸시효 하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멸시효는 채권과 물권에 공통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어떤 법률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만 우리가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채권법, 물권법에 있기 때문에 알 필요 없고, 자, 소멸시효를 봅니다. 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소멸시효는 이제 보통 우리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 대해서 어떤 채무를 지고 있다. 이 사람이 보통 소멸시효는 주로 이제 채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물권도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을이 갑한테 이때 권리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했어요.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됩니다. 일정 기간 계속됐을 때는 시효가 완성이 돼요. 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때는 을이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없는, 즉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를 줍니다. 시효가 완성되면은 그 권리가 이제 소멸된다는 거죠. 자, 이때 권리가 소멸되는 일정한 권리를 변동시키는데요. 자, 을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가 되면은 시효가 완성되고,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권리가 바로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즉, 을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기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뒤에서 소멸시효 시간을 하겠지만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소멸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이라는 그 기간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시효 기간이죠. 시효 기간인데 그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하루 차이로요. 권리가 아직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루 차이로 권리가 소멸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 이제 기간 계산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그 기간 계산하는 방법, 요것이 이제 2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때 나와 있는 기간계산법은요, 소멸시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다른 어떤 기간을 가지고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 또는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간 규정은 소멸시효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에서도 적용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요. 그 이외에도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나오니까 기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기간을 말하는 거죠. 요 기간에서 요 기간까지. 요 시점에서 요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우리는 기간이라고 하고요. 자, 시간의 흐름은요,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간의 성질을 밑에 보시면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사건. 그래서 이 기간이요, 민법에서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성년에 도달한다. 자, 행위 능력의 취득도 어떻습니까? 성년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만 19세에 도달해야 되는데, 만 19세에 도달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또 우리가 제한능력자가 법률에 있을 때 상대방은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죠. 그 한 달에 대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죠. 최고 기간. 각종의 최고 기간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소멸시효 기간. 이것도 다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기간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간 계산법을 다루는데요. 양가로 3번 보시면은 기간의 적용 범위 해가지고요. 자, 이것도 조문만 좀 보시면 되는데 기간의 계산.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 기간의 계산입니다. 이 기간의 계산은요. 법령 또는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본장의 규정은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는데요. 특히 뒤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은 우리가 배울 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 기간 계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기간의 법 규정들은 바로 밑에 박스 밑에 있죠. 보충 규정, 즉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 그러면 강행 규정처럼 보이지만 임의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 기간 규정은 공법상, 사법상 관계 불문하고 다 적용이 됩니다. 이 공법행위도요, 민법의 기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공법상 기간, 사법상 기간 구별하지 않고, 다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없으면은 이렇게 공법상, 사법상, 그러니까 특별한 공법에서 특별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규정이 없으면은 이제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또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2번에 이제 기간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기간 계산 방법은요, 자연적 계산 방법이 있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역법적 계산 방법이 있는데, 자연적 계산 방법은 그 밑에 있죠. 기간을요, 시분초로 정했을 때요. 시분초로 정했을 때는, 그때는 즉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가 있죠. 자, 기간 계산법은 법 조문이 있고, 밑에 예가 있으니까 예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컨대 해가지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지금부터 10시간 그러면 지금부터 기간을 세는 거죠. 지금부터 10시간 그러면 지금 12시다. 그럼 10시간 그러면은 이제 오후 12시가 되는, 10시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2시간 그러면 지금부터 2시간 이렇게 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3시부터 2시간 그러면은 3시부터 2시간이니까 5시가 되겠죠. 그래서 즉시부터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기간 계산이 이제 단기간이었을 때는 이렇게 자연적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분초로 정한 때는 이제 즉시 계산을 해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계산점을 하여 종료된 시분초에 만료된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자연적 계산 방법이라 하고요. 양가로 이번에 역법적 계산 방법은 이제 그 시를 넘어서서 일, 주, 월. 자, 보죠. 150조 보시면은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요. 그러니까 일, 주, 월은 우리가 달력 보고 계산하는 거죠. 달력에는 시간까지 적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 보고 계산을 한다, 기간을. 그래서 역법적 계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법적 계산 방법에 있어서의 그 기산점과 만료점은 언제로 잡을 것이냐죠. 자, 자연적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즉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만료된 시점에서 이제 만료가 됩니다. 만료점에서 종료된 때 만료가 되는데, 자, 달력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만료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특히 역법적 계산 방법이 이제 특히 더 중요한데요. 자, 그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법조문이죠. 157조 보시면은 연으로 정한 때는요, 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시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 그리고 다음 158조 보시면은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지금도 보죠. 밑에 보시면 원칙에서요,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얘가 있죠. 자, 9월 1일에 오늘부터 1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10일 그러면은요, 9월 1일은 계산하지 않고요. 9월 1일이 있으면은, 이때 있으면, 이 9월 1일은 계산하지 않고 9월 2일부터 계산을 한다는 거죠. 9월 2일부터. 자, 기산점이요. 그래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오후 3시에 오늘부터 뭐 한 달, 오늘부터 일주일 이렇게 했을 때도 9월 2일부터 계산을 한다는 거죠. 2일부터. 그 다음에 뭐 오후 3시가 됐든 오전 2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9월 2일부터 계산해서 일주일 그러면은
7일이니까요. 9월 2, 3, 4, 5, 6, 7, 8 해가지고 9월 8일이 되겠죠. 9월 8일 24시가 되면은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24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초일. 그러니까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9월 2일부터 2일 0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0시부터. 시작을 해서 딱 만 7일이 되는 것이 이제 9월 8일이 되는 거죠. 24시에 만료가 됩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 이 의미는요. 만약에 9월 1일 날 말을 하면서요. 오늘부터 일주일 그러면은 내일부터 9월 2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9월 1일 지금 현재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9월 2일부터 일주일 그랬어요. 9월 2일부터. 자, 그러면 9월 2일부터 했으니까 9월 1일 현재로 보게 되면 9월 2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니까 내일 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9월 1일을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9월 2일부터. 그러니까 9월 2일 0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9월 1일이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자, 이거 똑같은 기간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일주일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9월 2일부터 계산될 것이고 지금 현재 9월 1일 오후 3시에 9월 2일부터 이렇게 했을 때도 9월 2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9월 2일 0시부터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0시부터 시작될 때는 산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했을 때와 내일부터 일주일 했을 때는 그 기간 계산일은 9월 2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일주일이나 내일부터 일주일은 동일한 기산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그라미 B 보시면은 연령 계산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보죠.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예요. 2000년도 9월 1일 날 태어난 아이였을 때요. 자, 그러면 언제 성년이 되냐죠. 언제 성년이 되느냐. 그러면 만 19세가 됐을 때 성년이 되니까요. 9월 2일 날 출생한 아이는 언제 성년이 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자, 만 19세가 되는 해가 어떻습니까? 2019년이 되겠죠. 자, 2019년도 언제 성년이 됐냐 있어서요. 9월 1일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출생일 9월 1일부터 계산하게 되면은 만 19세가 되는 데는 8월 31일 24시가 되면 8월 31일 24시가 되면 딱 만 19세가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9월 1일부터가 아니라 이때 태어났으니까 9월 2일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만 19세가 되는 때는 9월 1일 24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계산하느냐 내일부터 계산하느냐에 관련돼서 출생일은 산입을 한다는 거죠. 출생일은 산입하기 때문에 9월 1일 출생한 아이는 9월 1일부터 하루를 쳐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8월 31일에 24시가 되면은 만 19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시부터 시작하는 때와 또는 출생일은 이제 산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날. 그래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만료점이 언제가 되느냐? 만료점도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 기산점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0시부터 시작한다든지 출생일은 하루로 산입해주고요. 이때 기산을 해가지고 자, 만료점은요. 자, 법 조문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조문에 따른 예는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예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59조 보시면 기간을요,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 만료, 그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기간의 만료점 뭐죠? 자,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의 말일이 종료한 때예요. 그러니까 3월 2일에, 여기 3월 2일이네요. 오늘부터 5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3월 2일부터 오늘부터 5일간 했으면은 3월 2일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3월 3일이 기산점이 되고요. 딱 5일이 되는 때가 어떻습니까? 3월 3, 4, 5, 6, 7 하니까 7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3월 2일 오후 3시에 말했던 5시에 말했던 상관없이 3월 7일이 만료되는 점, 그러니까는 3월 7일 24시에 만료가 된다는 거죠. 3월 7일 24시.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5일 안에 돈을 갚아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3월 7일 24시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죠. 24시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뺍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160조 보시면 역에 의한 계산에서요. 자,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역에 의해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력보 계산하는데 동그라미 2항 보시면은 월, 주, 연에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자, 요것을 해석하는 것이 밑에 동그라미의 역에 의한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주, 월, 두 번째 주 보시면 연이 아니라 연으로 해야 되겠네. 연 해야 되겠죠. 두음 법칙이니까 연. 자, 연으로 처음으로 계산하지 아니할 때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을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된다. 그 예가 있죠. 예가. 자, 그럼 보죠. 따라서 9월 10일에요. 9월 11일부터 2개월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9월 1일에 9월 2일부터 몇 개월입니까? 2개월 그랬죠? 2개월 그랬습니다. 2개월. 자, 그러면 이것은요. 기산점이 9월 1일에 9월 2일부터 그랬으니까 이것은 초일을 산입해야 되겠죠. 9월 1일. 0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9월 1일 날 오늘부터 2개월 해도 소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9월 2일부터 계산하고요. 9월 2일부터 2개월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9월 1일이니까 9월 2일 0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9월 2일부터 기산이 되겠죠. 자, 9월 2일부터 기산이 돼서 만 2개월이 지나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0월, 11월 한 다음에 11월 며칠이 되겠어요? 2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1월, 이 날의 전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1월 어떻게 돼요? 1일이 되겠죠, 1일. 1일 24시가 되면 만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9월 2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즉, 전날이 1일이 되겠죠. 2개월이 지난 전날. 그래서 11월 1일 24시가 되면 기간이 만료된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두 달 안에 돈을 변제하여라 라고 하게 되면 11월 1일 24시까지 변제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9월 10일부터 2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1일부터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12일부터 2개월이니까 11일 전날이 10일이 되겠죠. 그래서 11월 10일에 만료가 된다라는 거죠. 만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위에 이제 160조 3항 보시면은 자, 월 또는 0으로 전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해당일이 없는 때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자, 그 내용이요. 밑에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위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후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가 된다. 자, 그것은요. 이제 이해가 있죠. 자, 1월 30일에요. 1월 31일부터 1개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 31일부터 1개월 그랬으니까 자, 1월 31일부터 1개월 그랬으니까 이날은 0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이날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1월 30일 날 이렇게 말해도 똑같습니다. 내일부터 1개월에도 똑같이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앞으로 오늘부터 1개월 해도 오늘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월 31일부터 계산하겠죠. 자, 1월 31일부터 이제 1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2월 3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날 2월 30일 24시가 되면 만료가 될 텐데 2월 달에는 30일이 없잖아요. 2월 30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2월 28일 24시로 만료가 된다는 거죠. 2월 30일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의 기간의 말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월 28일 24시까지 변제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간 계산법이요.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요. 만약에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요. 몇 번 읽으셔서요. 그 이해도 있으니까 이해를 가지고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61조 보시면은요. 위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동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자,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날 우리가 이제 변제를 하려고 했어요. 자, 이날 변제를 하려고 했는데 2월 28일 24시까지 변제하려고 했는데 이날 은행이 쉬어버려요. 토요일이라는 거죠. 토요일. 만약 이날이 토요일이 걸렸다든지 또는 일요일이 걸렸다든지 하게 되면 은행이 쉬기 때문에 변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만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그 기간은 이 길이라는 것은 다음날을 말해요.
자, 그래서 2월 28일이요. 2월 28일이 만약에 토요일로 걸렸다고 해보죠. 토요일로. 자, 토요일로 걸리게 되면은, 토요일로 걸리면 그 다음 날이 만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이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날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날도 만료가 안 된다는 거죠. 은행문 안 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3월 2일로 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2일 24시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날이 일요일이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3월 1일 이렇게 공휴일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 날 24시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임시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맨 밑에 있죠. 그럴 때는 그 이길 다음 날로 만료되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초일은요.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초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부터, 그러니까 1월 30일 날 말을 하면서요. 야, 내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여라 라고 하는데 내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날 변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문 뭐 닫아도 상관없죠. 이날 변제하는 거 아닌 거죠. 그리고 이날이 뭐 일요일에도 상관없습니다. 일요일도 상관없고 이날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변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일이 공휴일로 걸렸을 때, 쉬는 날로 걸렸을 때는 다음 날 만료가 되지만 초일은 산입을 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1월 30일부터 기산을 한다라는 거죠.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간계산법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4번은요, 이제 기간의 이제 역산입니다. 이제 역산도 동일한 거예요. 역산도. 그래서 시간은 현재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계산 방법도요, 지금 장래에 향할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요, 사원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발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발신주입니다. 자, 그러면 사원총회가요, 3월 15일 날 열린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기간은 우리가 장래로 갈 때도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쭉쭉 계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말일, 기간의 말일, 만료점에 24시가 되면은 만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3월 15일 날요, 앞으로 7일 이내에 변제를 하여라. 이렇게 했을 때, 7일 이내에 변제하게 되면은 3월 15일은 계산하지 않고 3월 16일부터 계산해가지고 7일이 어떻게 됩니까?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3월 22일이 되겠죠. 3월 22일 24시까지 어떻습니까? 변제하면 된다는 거죠. 기간을 장르로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3월 15일 날 사원총회를 소집한다. 그러면은 7일 전까지 발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7일 전에 그러면 언제까지 발신을 해야 되는지를 보죠. 그러면 우리가 7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 7일 계산하는 거죠. 16일 0시부터 계산할 거 아니에요. 0시부터 해가지고 3월 22일 24시가 되면 딱 만 7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변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7일 전에 발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만 7일을 또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만 7일을. 그러면은 3월 15일은 계산하지 않고요. 3월 14일 24시부터 거꾸로 이제 가는 거죠. 시간 24, 23, 21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14일부터 계산해가지고 7일이 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3월 24일 24시부터 거꾸로 가게 되면은 4, 3, 2, 1, 0, 9, 8 그래서 3월 8일 되겠죠. 3월 8일 0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3월 24일 24시부터 3월 8일 0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만 딱 7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 7일을 보장하고 발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발신해야 됩니까? 3월 7일까지는 발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일주일 전에 발신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습니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3월 7일 24시까지는 발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만 7일이 보장이 되고 3월 15일 날 사원총회를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래로 향할 때는 이제 0시부터 계산해서 24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이고요. 그럼 거꾸로 갈 때는 이제 3월 14일 24시부터 7일이 되는 3월 8일 0시. 여기가 만 7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전에 발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3월 7일 중에는 적어도 발신을 해야 되는 거죠. 3월 7일 24시까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죠. 예컨대 사원총회 소집을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총회를 5월 1일 날 개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4월 30일부터 기산해서 4월 30, 그 다음에 39, 8, 7, 6, 5, 4 하니까는 24일 0시가 만료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일, 24시까지는 발신을 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산하는 방법과 앞으로 장래에 대한 기간 계산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간의 계산 방법이요. 지금 한 번 보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기간, 특히 역법적 계산 방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법적 계산 방법에 있어서의 그 기산점과 만료점 계산하는 방법. 예를 한 2번만 여러분 보시면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간 계산법을 보았고요. 자, 다음으로 225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으로서 민법 총칙에 규정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소멸시효를 다룹니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방금 설명했죠.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 1억 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 권리가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이 되고요. 따라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를 주는 것을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자, 밑에 소멸시효는 이런 겁니다. 자,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사실 상태의 진실한 권리관계 합치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요. 이 사람이 권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묻지 않고 바로 그냥 법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자, 밑에 양가르기 시효제도의 존재의 이유는요. 권리 위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사람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을이 만약에 갑한테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권리를 청구하게 되면은 갑이 을에게 돈을 변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변제를 했으면 이제 영수증 같은 걸 가지고 있겠죠. 근데 10년이 훨씬 흘러버리면요. 영수증 같은 것이 이제 분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갑이요. 내가 갚았다는 걸 입증을 못해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변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채무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흘렀을 경우에는 입증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권리 위에서 계속 잠자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요.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자, 시효제도 존재 이유는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소멸시효에 있던 유효권인데요. 자, 그럼 2번 보시면은 소멸시효 유효권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그 유효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유효권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효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효권이 중요한데, 먼저 그 전에 225페이지 보시면은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제척기간과 구별해야 돼요. 이제 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이 있는데, 자,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척기간을요, 총칙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다루질 않기 때문에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맨 밑에 보시면 주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이죠. 자,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에요. 주로 채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권리가 만약에 형성권이었을 때요. 그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특히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취소권, 추인권, 이렇게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불확정적인 법률관계죠.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관계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확정시키는 것이 바로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러니까 취소라든지 추인을 통해서 유동적인 상태를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형성권이에요. 자, 이런 형성권은요, 행사를 하게 되면 확정이 되고 행사하지 않으면은 또 어떻습니까? 불명확한 상태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는요, 을이 지금 갑한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권리예요. 이 확정된 권리가 있어서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가 불확정한 상태를 빨리 확정시키도록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면은 비슷비슷하죠.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그럼 형성권 행사 기간으로 제척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요. 법률 관계가 불확정적으로 있으면은 법률 관계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법률 관계가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 관계 안정을 위해서 법률 관계 안정.
그러니까 이건 공익적인 필요죠. 법률관계의 안정, 거래관계의 안정. 이런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제척기간이라면 소멸시효는요. 법률관계 안정과 상관없습니다. 채무자를 위한 거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법률관계의 안정이 아니라 채무자를 위해서 시간이 오랫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한참 15년 있다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채무자가 이제 와서 자기의 채무를 변제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라고 하는 어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권리에 잠자고 있는 그 권리자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거죠. 권리자의 이익을 소멸시키겠다. 또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가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라면은 제척기간은 그 법률관계의 전체적인 안정이라는 어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제척기간은 공익,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사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인 이익이니까 사익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양가로 2에서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기준했는데 형성권은 우리가 제척기간이에요. 그리고 형성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 이런 문구가 있으면 다 소멸시효로 보고요. 그 이외에는 다 제척기간으로 보는데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다 제척기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하나씩 보죠. 양가로 3번 보시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들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차이점 보시면 요건상의 차이에 있어서요. 소멸시효는요. 일정한 기간의 경과, 그래서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은요. 권리의 발생과 기간의 경과만으로 이제 바로 내가 취소권이 있는데 기간이 3년,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또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요. 바로 권리가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요. 소멸시효는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 권리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산점을 판단할 때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기산을 합니다.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형성권 행사 기간은요. 법률관계가 빨리 조속한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기산이 되는데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이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방가로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가로 2번. 자, 소멸시효는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장을 해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장을 했을 때만 판단하기 때문에 변론주의,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이 주장하는 거죠. 주장을 했을 때만 판단한다. 이것이 변론주의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은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다는 건 주장하지 않는다면요,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공익을 위한 거예요.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공익을 위해서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사자의 원용 여부 관련돼서 소멸시효는 원용을 해야 되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척기간은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사익을 위한 것이냐 공익을 위한 것이냐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자, 방가로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소멸시효에 있어서는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처음부터 갑은 을한테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비록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가지고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소멸시킵니다. 만약에 소급하지 않으면은요.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남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는데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을은 갑에게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요. 취소권 같은 경우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소급표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성성권을. 그래서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소멸해버리고 끝나는 것이지. 그 권리관계가 확정돼버리는 거죠.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이지. 소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멸해버리는 것이지 뭐 소급해서 소멸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은 뭐 소급표 이런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소멸시효는 이제 소급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이고, 자, 중단 정지제도 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요, 중단 정지제도가 있어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행사를 하지 않고 이제 불행사 기간이죠. 시효 기간이라는 것은 불행사 기간이 되겠죠. 불행사 기간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게 되면은 이때 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행사를 해버리면요, 권리를 불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또 을의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행사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불행사를 했을 때요, 불행사 기간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뭐 페널티 벌칙을 줄 필요가 없죠. 페널티에 권리가 소멸된다는 벌칙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권리를 행사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요,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단 정지 제도가 있지만은 제척 기간은요, 법률 관계를 조속히 빨리 확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조속히 확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제척 기간은. 그래서 중단 정지 제도는 소멸시효에만 있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가로 5번 보시면 시효이익의 포기와 관련돼서요. 자,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갑이 또 찝찝하다 그래서 난 돈을 갚겠다라고 해서요, 갑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이 사람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돈을 갚는 거, 이걸 뭐 막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소멸시효 이익을 완성된 이후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 기간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은 포기라는 제도가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멸시효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포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요, 유사점은요, 일단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되고요. 또 한편 우리가 뒤에 소멸시효 시간에 할 텐데, 소멸시효는 우리가 10년, 보통 우리가 10년인데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거는 소멸시효 되는 권리가 아니야 라고 해서 당사자가 배제를 한다든지요. 원래 10년짜리를 2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항상 이건 영원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계약을 하고 특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소멸시효를 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을요, 연장한다든지 가중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이런 건 무효예요.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을 짧게 해준다는 거, 짧게. 원래 10년짜리 5년으로 정합니다. 자, 이것은 법률관계가 어떻습니까? 5년을 해줬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빨리 법률관계가 빨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권리를 있었을 때는 빨리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건 뭡니까? 권리를 좀 더 빨리 행사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소멸시효 취지에 부합하는 거죠. 권리를 빨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한다든지요, 또는 소멸시효 단축한다든지 이런 경감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빨리빨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든지 연장한다든지 가중한다든지 이러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든지 연장한다든지 가중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단축한다든지 경감하는 거, 이것은 빨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제척 기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원래 제척 기간은 원래는 10년, 그래서 취소권 할 때 했던 거죠. 원래는 10년이에요. 물론 법의 특별한 규정에서 때로는 3년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에 있어서는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해가지고요, 좀 제척 기간은 좀 줄여놨죠. 근데 그 기간보다 당사자의 특이하게 더 줄여놓습니다. 자, 제척 기간을 더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습니까? 법률 관계는 더 빨리 확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줄여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척 기간이나 소멸시효나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축하든지 경감하는 거, 이런 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멸시효 기간에 있어서는요, 따로 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배제, 연장, 가중은 할 수 없고 단축,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제척기간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척기간에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척기간 뭐 10년짜리 20년을 하는 것, 이거는 법률관계가 조속히 안정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없지만은 10년짜리를 5년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니까 단축하고 경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제척기간에서도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관한 요 규정은 제척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유사점보다도 그 차이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자, 우리는 제척기간은 깊이 다루지 않고 주로 소멸시효 다룹니다. 자, 소멸시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법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 요건이 중요하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 요건으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자,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자,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된다. 이것은 소멸시효의 효과가 되겠죠. 자,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그 요건으로서 먼저 자,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권리가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여야 돼요. 모든 권리가 다 소멸시효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 되겠죠. 행사가 불가능해서 행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일정한 시효 기간이 경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행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계속되면은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되면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된다는 거죠. 자, 요것이 소멸시효의 요건이 되겠죠. 요건. 자, 그럼 요건과 관련돼서요. 시효기간, 일정한 기간을 정할 때는 언제를 기산을 하겠습니까?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행사 상태가 되겠죠. 이때가 어떻습니까? 기산점이 되겠죠.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사하고 있는 시점, 불행사한 시점, 요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행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불행사 기간이 계속됐을 때는 이제 시효가 완성된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요건들을요, 하나하나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위에 있죠. 소멸시효 요건에 가지고 있죠. 완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 기간, 또 소위 소멸시효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요.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일 것 해가지고 먼저 162조 보시면요. 채권은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채권은 소멸시효 걸리고 채권의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2번 보시면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요. 그러니까 채권은 10년이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권리니까 물권입니다. 물권. 이런 물권들은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래서 물권은 이제 20년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요. 밑에 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고 오른쪽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요. 일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 그리고 물권은 우리가 뭐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니까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딱 두 가지만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니까 물권도 소멸시효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걸린다. 그래서 두 가지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나마 물권도 소멸시효 걸리고 채권도 소멸시효 걸리기 때문에 총칙에 규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죠.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에서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채권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채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겠죠. 자,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이 권리의 그 내용이 되는 게 청구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청구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그 권리에 기한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 및 이에 기한 이전 듣기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이 이제 소멸시효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채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밑에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는 우리의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요.
자, 지상권과 지역권, 딱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 지상권, 지역권 이 세 개만 소멸시 걸려요. 그러니까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멸시 걸리고, 물론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예외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또 물권 중에서 소멸시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딱 두 가지만 소멸시 걸립니다. 물론 공법상 권리 맨 밑에 있죠. 공법상 권리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내가 갖는 어떤 채권 이런 것들도 소멸시 걸립니다. 공법상 권리도. 자, 그래서 요것만 소멸시 걸리고요. 나머지는 다 소멸시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 점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이런 것들은요. 물권인데 물권이긴 한데 지상권, 지역권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을 제외한 물권은 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기억할 것이 밑에 소유권 있죠.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상린권, 공유분할 청구권 있는데 이것도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고요. 또 밑에 보시면 비재산적 권리, 즉 가족법상 권리예요. 가족법상 권리는요.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또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그냥 채권, 지상권, 지역권 이것만 소멸시효 걸린다. 특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권리로서 소유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 그러니까 이 권리의 종류들은요, 우리 민법 총칙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에 걸리지 않는 권리,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좋고요. 그러나 이건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주로 채권이 소멸시효 걸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2에서요. 자, 일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되고 주로 이제 채권이 된다는 거죠.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요.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행사를 했을 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소멸시효 요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6조 보시면은 1항 보시면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요.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행사가 가능해야 되는데 행사할 수 없었을 때는 소멸시효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권리가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사했을 경우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2번 보시면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하기를 한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자, 요 내용은요, 이제 밑에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요, 권리 이제 불행사가 돼야 되는데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 행사할 수 없어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컨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미도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효도 완성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 알지 못했어요. 또 알지 못하면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권리가 있었는데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 스스로 몰랐다.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 이런 이유는요. 권리의 불행사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권리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라면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권리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종전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판례는요,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이유가요, 종래 우리 판례가 그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행사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 행사가 가능한 걸로 취급해요. 그래서 법률상 행사하지 못했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행사가 불가능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조건이 이제 불성취, 기한이 미도래 이럴 때는 권리가 법적으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도 잘 기억하세요. 원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소멸시효는요. 언제부터 행사가 가능했냐면요. 이때부터가 행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불행사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10년 있다 권리를 행사하면은 갑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나는 돈 줄 필요가 없다.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주장을 하겠죠, 채무자가. 근데 채무자가 주장을 할 때요, 지금 현재가 이때 지금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이때부터 이제 기산점을 이때로 잡는 거예요. 이때로. 갑이 이때를 기산점으로 잡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시효가 완성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때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효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에서 보면은 이때부터가 불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돼서 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잘못 몰라가지고 이때부터 불행사 기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기산점을. 그러니까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버리면은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한 시기하고 갑이 주장하고 있는 행사가 가능했던 시기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소멸시효는 변론주의가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때를 주장하게 되면 법원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우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원래의 기산일과 원래가 행사 가능했던 법적인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달라요. 서로 다르면은 변론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된다. 기산일을 계산해가지고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 내용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각종 권리에 이제 기산점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기산점으로부터 시효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자, 기산점 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만 좀 보죠. 자, 조건부 권리는요, 조건이 성취되어야 그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리고 기한부 권리요. 자, 기한부 권리에 있어서는 밑에 보죠. 기한을 정한 권리예요. 자, 기한부 권리로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기한인데 확정 기한부 권리는 날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날짜는 서로 알 거 아니에요. 채권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확정 기한부 권리는 확정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확정 기한부요. 자, 불확정이라는 것은 A가 사망한 때 이러면 불확정 기한이 되겠죠. 자, 불확정 기한에 있어서는요, 그러면은 안 때, A가 사망할 때로부터 이제 사망하면은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A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사망을 했으니까 A는 바로 지금 갑한테 권리가 행사가 가능했죠. 그런데 을이 몰랐어요. A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안 때,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있어서는요, 안 때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려요. 안 때. 또는 어떻게 하면 알게 되겠습니까? 뭐 청구한 때. 그러면 이제 알게 되겠죠. 청구한 때. 이런 말이 나와도 틀린 말이 될 것이고요. 뭐 최고한 때. 이때부터 기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청구한 때, 최고한 때 이때부터 기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행사 가능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A가 사망했다는 걸 때 알았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최고한 때, 청구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을이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기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객관적으로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기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행사 가능한 때를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안 때, 청구한 때, 최고한 때를 기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밑에는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었으면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었을 때, 기한이 상실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당장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기한에 청구할 것인지는 권리자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할부매매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각 할부금에 대한 변제기가 들어올 때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10개월 할부로요,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0개월 할부로. 자, 그러면은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으면요, 매달 말에 1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채권자는 매달 말에. 그렇죠? 매달 말에 10만 원씩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10만 원들에 대한 채권은요, 각각 행사가 가능했던 시점, 이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 진행한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요, 기한이익 상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한 번이라도 안 내면 전액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상실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기간에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간에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보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당장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 기한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일괄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부 매매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개별적. 그래서 이것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단 전액 변제 청구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할부를 한 번 안 내가지고 나머지 기간에 내야 될 것을 일시금으로 다 청구를 합니다. 일시금으로 다 청구를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이때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일시금으로 청구하지 않으면은 원래 기간에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을 한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요.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당장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을 합니다. 다만 계속적 거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 거래. 치료비 채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요. 진료를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러면 진료 행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병원은 나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채권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퇴원할 때요. 이때 한꺼번에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진료 행위가 있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이것도 개별적이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 성립 시에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치료 행위 종료 시, 각 보험료 납부 시에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 관계가 종료한 때, 즉 뭐 퇴원 시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 이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항상 개별적이라는 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원한 때 일시적으로 다 모든 치료비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요. 최고 해지 후 일정 기간 상당 기간 경과한 후에 권리가 행사가 가능한 채권이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 가능하면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가 가능한 시부터 일정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 기산점은요. 소멸시효는요. 물권 채권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니까 소멸시효를 하다 보면 뒤에서 배우게 될 우리의 범위는 아니죠. 채권과 물권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멸시효는요. 또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만약에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한 문제는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려면 또 끝이 없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들만 몇 개만 찍어서 공부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범상 장애 사유가 없을 것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그래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범상 장애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적 장애 몰랐다든지 모르는데 과실 없었다 이런 것들은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 기산점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입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확정 기간은 확정 기한이 도래한 때,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를 의미하고 그 다음의 내용은요.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작위 채권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부작위 채권은요. 자, 부작위라는 건 하지 말라는 채권이에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부작위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이제 적극적 채권이죠. 의리가백에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요. 권리가 불행사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행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없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될 텐데 의리가백이 갖는 권리가요. 부작위 하지 말라는 채권이에요. 자, 하지 말라는 채권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불행사한 때로부터 진행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뭘 하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람의 행위를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죠. 나머지 내용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작위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이제 개별적으로 계산을 한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요건들, 또 기타 소멸시효 관련된 내용은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